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대학생 아들, 딸을 둔 엄마입니다. 사실 제 성격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했었는데 지금은 애들을 혼자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 돼 현명하게 바뀐 것 같아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 라는 말처럼 저도 변한 것이죠. 제 사연은 남편과 겪었던 우라통 터지는 여러 사건들입니다. 가슴 찢어지는 상처를 받아가며 결혼 생활을 했던 기억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데 여러분이 함께 들어주시며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반전까지 있으니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집은 가난한 편이었고 남편 집안은 중산층 정도 되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가난한 저에게 남편은 과분한 사람이니 결혼해서 잘 살라고 허락을 받았죠. 반면 시댁에서는 제가 별 볼 일 없는 여자라서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비슷한 형편의 사람과 결혼시키겠다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 결혼하겠다고 집을 나왔고 살림을 차리고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제야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부모님이 새로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가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어요.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되자 시부모님은 저를 엄청나게 예뻐해 주셨고 2년 뒤 딸을 출산했을 때는 과거 결혼 반대했던 걸 크게 후회하시며 제 손을 포근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으로 계속 집안에서 살림과 육아를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업주부의 길을 걷기로 했어요.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남자여서 제가 굳이 고생해서 돈을 벌 필요가 없어 집안에서 엄마이자 아내로 최선을 다하면 됐죠. 그렇게 애처가인 남편은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으로 저에게 안심과 행복을 줬습니다. 세월이 10년 정도 흐르자 자식들은 건강하고 똑똑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저도 살림을 아주 잘하는 주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권태기가 왔는지 남편은 집에 오면 저를 거의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고 늘 고마워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랑이 식고 실증이 났는지 저와 한 침대를 쓰지도 않았답니다. 매일 서재에서 잠을 자고 출퇴근을 했고 집 밖에서 저를 만나면 창피해하기도 했답니다. 하루는 화장기 없이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을 아파트 입구에서 만났는데 그이가 저에게 꼴이 그게 뭐냐며 아무리 집안에서 살림만 해도 좀 꾸미고 다니라고 혼이 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충고대로 화장도 하고 머리도 새로 하고 옷도 젊은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변화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하더라고요. 이에 저에게 더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냐고 물었더니 그이가 아주 솔직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여자랑 10년 넘게 살아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다른 집 부부도 저희와 다를 게 없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여자이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고 얼굴에 시술도 하고 운동으로 몸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금 변하게 되자 지나가는 남자들이 시선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남자는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사건까지 있었죠. 이를 바로 남편에게 자랑하듯 떠들었더니 그이는 별 관심 없이 들어주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에 있는 대형 미용실에서 머리를 예쁘게 하고 식구들과 먹을 음식을 포장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남편이 걸어오더군요. 혼자가 아닌 상간녀와 팔짱을 끼면서 말이죠. 그이가 제 얼굴을 봤는데도 팔짱을 풀지 않고 뻔뻔하게 걸어오더군요. 마치 상간녀를 자랑하려는 듯이 말이죠.
거리가 좁혀오자 저는 온몸을 떨면서 남편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 여자 뭐야? 둘이 지금 연애 중이야?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거니? 내 애인이야. 인사해. 뭐가 어째? 이 나쁜 자식. 바람 피우다 걸려놓고 한다는 소리가 바람난 년한테 인사를 하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오버하고 그래? 난 당신이 당연히 눈치챈 줄 알았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요즘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다닌 거 아니었어? 어쨌든 난 지금 애인이랑 데이트하는 중이니까 당신은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주고 먼저 자. 그이는 대놓고 바람을 피우게 했다며 먼저 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와서 각성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고 거기서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것이니 제대로 감정을 표출하기로 했죠. 손에 짐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남편과 상간녀의 뺨을 연타로 날려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했는지 가만히 맞고 있었고 흥분한 저는 따귀를 날린 뒤에 머리채를 잡고 잡초 뽑듯이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두 사람을 응징하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더니 상간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보더군요. 제가 상처받은 건 안중에도 없던 거죠. 그 모습을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두 사람은 저를 지나쳐 갈 길 가더군요. 이젠 남편과의 관계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부로 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밀었는데 시큰둥하게 반응하더니 바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이혼하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마음이 정리가 됐는지 저에게 뻔뻔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상간녀의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그년이랑 뒹굴다가 온 거야?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네. 난 바람난 놈이랑은 더는 못 사니까 이혼 도장 찍어. 위자료는 물론이고 양육권은 내 거야. 웃기는 소리 하네. 여보, 당신 나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장모 병원비로 쓴 게 얼만진 몰라? 처가에 잘하고 애들 사교육비랑 생활비 빵빵하게 주는 남편이 어딨다고 이혼장을 들이밀어? 뭐 그깟 바람 때문에? 이 여자야. 남자는 원래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게 정상이야. 닥쳐! 당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바람난 놈이랑은 못 살아. 여보, 잘 생각해봐. 나랑 이혼하면 장모님은 고사하고 애들을 혼자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내가 없으면 애들 미래가 바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이보세요, 아줌마. 나 오늘 그 여자랑 끝내고 왔어. 당신이 하도 개거품 물고 난리를 쳐서 끝내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뭐? 그게 다야? 사과 한마디 없이 상간녀랑 정리했으니까 닥치고 살라는 소리야? 그래.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이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 나처럼 가정에 충실하는 가장이 흔한 줄 알아? 장모님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계산기 두드려 볼까? 친정엄마가 당뇨에 고혈압도 있었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어서 큰 소리를 치던 겁니다. 저는 남편의 뻔뻔한 소리를 듣고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과 을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이는 바람은 그만 피울 테니 조용히 없던 일로 묻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동안 남편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기도 했고 그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 봤어요. 그런데 그이 말이 모두 맞았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저희 엄마는 병이 더 커져서 고생하시고 계셨을 테고 똑똑한 아들, 딸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남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지인들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이혼을 쉽게 못한다는 말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한 저였는데 직접 상황이 닥쳐보니 그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기로 했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이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 계속 지냈습니다. 제 인생보다 아이들과 친정엄마가 더 중요했으니 그이 곁을 떠나지 않기로 한 거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진 않았지만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바람 피우고 있지 않는 걸 보여주려는 건지 칼같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들과 딸은 저를 많이 따르기도 했지만 남편도 저 못지않게 따랐어요. 그이는 저에게 냉랭하게 대했지만 아이들에겐 자상한 아빠로 아주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제가 이혼을 참은 걸 잘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또 친정엄마의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가끔 친정에 들러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남편은 저를 빼고는 모든 식구들에게 잘하는 괜찮은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바람 피운 남편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이는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고 여전히 각방을 쓰며 피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저는 예뻐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나이 40이 다 됐는데도 길거리에 나가면 10년은 젊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관리를 잘했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관리를 했냐며 부러워하기도 했고 제 남편과 아직 신혼처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가 달라졌음에도 남편은 조금도 미동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변하다 못해 완전히 증발했는지 제가 아무리 매력적으로 달라져도 그이의 무시하는 듯한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걸 포기하고 그냥 그이가 행동하는 것처럼 저도 한 집에 사는 일원으로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괜히 그이의 사랑을 기대하거나 특별한 밤이 찾아오지 않을 테니 괜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꾸미는 짓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일을 위해 저도 일을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바람난 남편과 이혼하지 못한 것 같아서 파트타임으로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만 일을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구해서 하는 걸 남편이 알게 되자 푼돈벌이에서 뭐하냐며 그냥 주는 돈이나 받아 쓰면서 조용히 살라고 하더군요. 당신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식당에서 서빙을 한다고? 내가 언제 돈을 부족하게 준 적이 있던가? 이건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너무 집에서만 지내서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배우고 발전할 거라고. 나중에 우리 애들이 크면 회사에도 취직할 거야. 뭐? 회사에 취직을 해? 누가? 고졸인 당신이?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깡따구로 그런 말을 해? 요즘 취업 전쟁인 건 몰라? 대학 나온 애들도 변변찮게 노는 세상인데 고졸의 애엄마인 당신을 누가 불러다 써주겠냐고. 무시하지 마.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뭐 식당 서빙하는 건 말리지 않겠지만 살림 똑바로 못하면 바로 관둬야 한다. 집구석에 들어오면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밥 먹는 게 남자들이 누릴 권리니까. 애들 키우는 것도 허투루 하면 안 되고. 알아듣겠냐? 걱정하지 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 그리고 애들 앞에서 무시하는 발언 하지 마.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남편은 고작 식당 알바하면서 큰 소리 친다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훗날을 위해 제 인생을 바꿔나가기로 했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식당 알바 말고도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미용 자격증을 따면 미용실에 취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했죠. 그래서 이듬해 저는 자격증을 따서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답니다. 애들도 학교 말고 과외와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제 손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하루 8시간씩 일하게 됐어요.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3년 동안 일도 하고 자식들 보는 낙으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또 한 번 큰 사고를 쳤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찾아갔더니 글쎄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람을 치고 잡혔다는 겁니다. 이건 뭐 외도보다 더한 잘못이고 엄연한 범죄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술 처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그이가 벌을 받길 바라고 돌아왔는데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벌금형으로 끝이 났답니다. 경찰은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선처를 구한 상황이니 봐주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걸 남편이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고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저는 그 일을 벌레 보듯이 보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술 먹고 운전한 것도 모자라서 70대 노인을 치고 도망을 쳐?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그만해라. 내가 일부러 그랬냐? 술 먹고 기억이 안 나는 걸 어쩌라고. 술 먹고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책임이 없다.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 내가 술 먹고 어떻게 운전대를 잡은지도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그 노인네가 무단횡단하다가 내 차에 받친 거라고. 따지고 보면 멍청한 노인네만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재수없게 걸렸을 뿐이야. 진짜 바닥이네. 당신 내가 아는 남편 맞아? 날 등한시하는 건 상관없는데 애들한테는 부끄러운 아빠가 되진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변한 거니? 착하고 순수하던 사람은 어디 가고 무서운 인간이 된 거냔 말이야. 진짜 별일도 아닌데 더럽게 떽떽거리네. 야, 내가 술 먹고 사람 쳤다. 근데 뭐? 놓친 내가 저 세상 가기라도 했냐? 그냥 다리뼈가 부러진 것 뿐이잖아. 치료비랑 합의금 주고 원만하게 해결했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돈으로 해결했으니까 그만하라고? 난 당신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계속 결혼 생활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저는 진짜로 남편이 무섭고 사악한 존재로 느껴져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이는 또 친정 엄마의 병원비 이야기를 꺼내면서 누구 덕에 이만큼 먹고 사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당신 미용실 취직해서 돈 벌고 있다고 의기양양한 모양인데 그래봤자 당신이 버는 돈은 푼돈이야. 나랑 이혼해서 애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월급 150만 원으로 말이야? 야, 내가 있으니까 애들이 제대로 사교육도 받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사는 거야. 그리고 장모님도 나 아니었으면 벌써 무슨 일 났을걸? 넌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도 모자라다고. 별일 아닌 걸로 이혼 어쩌고 하면 진짜 짜증나니까 그만 까불어라. 이 모든 걸 아들, 딸에게 말하고 이혼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학생이 된 아들이 영재학급으로 들어갔고 과학고 진학을 목표로 삼게 됐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고 키우면 과학고에 다니게 해줄 능력도 없었고 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들 케어하는 게 한참 부족했으니 남편의 도움 없이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건 옳지 않지만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니 무엇이 옳은 판단인진 바로 나오더군요. 다시 남편과 살겠다고 판단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길을 택한다면 얼마든지 돌을 맞을 수 있는 게 엄마니까요. 결국 남편의 음주운전 사건을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그이에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다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 덕에 제 아들은 고액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3년 뒤에 영재들만 들어간다는 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딸아이 역시 공부도 잘했지만 하고 싶은 게 미술이라 역시나 실력 있는 화가의 수업을 받게 해주면서 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똑똑하고 지혜롭게 잘 커줬고 겸손하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훗날 어른이 되면 세상에 큰 획을 그을 사람이 될 것 같았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와중에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다시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더군요.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다시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찔러보듯 물어봤는데 그이는 바람 같은 건 이제 재미없어서 피우지 않는다고 대답하더군요. 물론 믿지 않았지만 바람을 피운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더는 캐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면 조용히 이혼 서류를 꺼내서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생각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무릎과 허리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치매가 시작됐답니다. 친정집에 보름에 한 번씩은 갔는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단순한 건망증인 줄 알았으나 병원에 갔더니 치매가 확실하다고 하더군요. 약 처방을 받고 상태를 두고 보자고 하셨는데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자 제 집으로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을 두고 떠나는 건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해 사정을 말하고 아이들을 직접 돌봐주든지 가사 도우미를 불러주라고 했어요. 여보, 당신 장모님이 많이 아프셔. 치매가 와서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정신 돌아오면 집에 갈 테니까 당신이 아이들 케어해줘. 뭐? 치매? 당신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병을 달고 사는 거냐고. 내가 당신 엄마한테 드린 돈이 얼만 줄 알아? 그래, 당신이 많이 도와준 거 고맙게 생각해. 그런데 지금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단 말이야. 혼자 두면 큰일 나니까 내가 간병할 거라고. 가지가지 한다. 내가 어쩌다가 당신이랑 결혼을 한 줄 모르겠네. 우리 부모님이 말렸을 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말이야. 타임머신이 있으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에이, 이번에도 장모한테 돈 많이 들어가냐? 당신은 지금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야겠어? 내가 미용실에서 번 돈도 있고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 있으니까 당신 돈 필요 없어. 됐니? 아, 그래? 그거 듣던 중 다행이네. 난 또 목돈 또 깨지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말이야. 그럼 장모님 정신 차리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 남의 손에 애들 케어하게 두고 싶지 않으니까. 그이는 돈돈거리면서 비아냥대더니 저에게 엄마 노릇과 아내 노릇하러 빨리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치매 엄마를 보러 오긴커녕 문자로 집에 와서 반찬 만들고 가라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실망한 지는 오래고 이런 태도로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상처 입진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집에 가지 못하고 치매 걸린 엄마를 간병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요양원에 보낼 수도 있었지만 제 마음이 편치 못할 것 같아서 친정집에서 성실하게 모셨답니다. 그 사이 아들, 딸은 주말에 학원 갔다가 친정집에 들러 저와 친정엄마를 보러 왔어요. 남편이 먼저 오자고 하지도 않는 건 물론이고 치매 환자가 있는 집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둬서 몰래 찾아왔답니다. 자식들은 똑똑하면서도 바르게 자라줬으니 더할 나위 없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아들, 딸은 자기들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나 잘 모시라고 말해주고 돌아갔답니다. 그러다 엄마가 제정신이 돌아왔고 일주일 동안 치매 증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기쁘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저더러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젠 괜찮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생사만 확인하라고 하시더군요. 이에 저는 하루는 저희 집에서 다른 하루는 친정에서 엄마를 돌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쌓인 불만이 많았는지 집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부쩍 늘었어요.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불만인가 싶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파출부를 수십 번 바꿔서 밥을 얻어먹어봤는데 죄다 미 엄마밖에 나지가 않아. 당신이 다른 건 젬병이어도 밥상 하나는 잘 차리잖아. 그래서 식모 노릇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더러 친정에 가지 말라는 소리야? 그래,
알아들었으면 집에서 밥이나 하고 살아. 네 엄만 요양원 보내버리고. 그거 얼마 하지 않으니까 내가 돈 대줄게. 당신 엄마가 나한테 뽑아간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 정도는 껌이지. 뭐야? 당신 끝까지 막말하는구나. 진짜 최악이다, 당신이라는 사람. 내가 왜 최악이야? 최고의 남편이지? 이 옆에 내가 배가 불렀어. 나 같은 남편 뒀으면 감사할 줄 좀 알아라, 이 멍청한 년아. 이젠 욕도 자연스럽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젠 실망할 것도 없지만 보면 볼수록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당신 우리 엄마가 치매 걸리고 한 번이라도 찾아와 봤어? 괜찮으시냐고 물어본 적이나 있냐고? 그러면서 요양원에 모시라고? 그 이유도 아주 기가 막혀. 내가 식모 노릇할 수 있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라는 거잖아. 이 옆에 내가 어디서 언성을 높여. 야, 장모님 나이가 몇이야? 오래 살았으면 다 병이 있는 거야. 요양원 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네가 장모 죽을 때까지 간병할 거야? 뭐 어떡해, 뭐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집 가서 살래? 저는 자식들 생각해서 이혼을 늦추려고 했는데 남편의 태도를 보아하니 이미 가정은 깨진 것 같아서 하루빨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이혼해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쓴 돈이 많으니 위자료는 안 받을게. 그리고 애들은 곧 성인 되고 독립할 테니까 양육권 분쟁할 필요도 없으니 깨끗하게 헤어지자. 인연이 쳐 돌았나.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 요구할 입장이야? 거지 같은 년을 사모님으로 살게 해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애들 다 컸으니까 볼 일 없다 이거냐고? 남편은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제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멱살을 잡더군요. 이년 웃긴 년이네. 나랑 이혼하고 싶은 걸 쭉 참아왔던 것처럼 말하고 있단 말이지. 호강하고 살게 해줬더니 미리 계획하고 있던 거냐? 당연하지. 당신이 바람 피웠을 때부터 이미 이혼할 생각이었어. 날 무시하고 하녀 취급하는 것도 질려버렸다고. 또 음주운전 사고 냈을 땐 당신이란 인간이 사무치도록 무서웠어. 그런 짓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보고 구역질 났단 말이야. 그리고 당신 지금도 다른 여자랑 만나고 있는 거 다 알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던 것뿐이야. 왜인 줄 알아? 당신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내 관심 밖의 일이니까. 남남이라 생각한 지 오래여서 당신이 무슨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고. 이제 내 맘 다 알겠지? 그럼 이혼 도장 찍자. 헤어지고 각자 살 길 살자고. 제가 속에 묵혀있는 말을 모두 꺼냈더니 남편이 극도로 흥분하더니 제 얼굴에 손찌검을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네. 야, 이년아, 이혼을 해도 내가 원할 때 하는 거야. 넌 나한테 이혼 요구할 자격 없어. 이젠 손찌검까지. 진짜 최악이다. 당신 이런 인간인 거 애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그동안 애들이 어려서 아무 말 못했는데 이젠 당신에 대해 다 까발리고 끝내겠어. 아이고, 왜 참아주셨을까? 그래, 말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니년 패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이 망할려나? 술에 취한 남편이 힘을 쓰며 저를 때리자 반격하려고 했는데 건장한 남자를 이기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이가 따귀와 주먹질과 발길질로 저를 구석에 몰아놓고 패는데 너무 아파서 온몸을 감싸고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이는 술을 더 마실 생각이 들자 저를 놓아주더군요. 그리곤 살림 똑바로 하라는 경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옷가방을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치매가 심해지셔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맞고 왔다는 걸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 그 순간은 엄마가 치매인 게 다행이다 싶었네요. 제정신의 딸내미가 얻어맞은 꼴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셨을 테니까요. 저는 친정에서 2달 정도 간병을 했고 아들, 딸이 자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맞은 것과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두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들에겐 큰 사랑을 준 사람이니 헐뜯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는 아침에 엄마가 웬일로 늦잠을 주무시더라고요. 치매여도 새벽 5시면 일어나시는 분인데 그날은 오전 9시가 돼도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방문을 열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왜 아직도 주무셔? 배고프다고 난리치실 분이 왜 조용하신 거야? 그런데 엄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고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엄마, 일어나. 일어나시라고. 왜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엄마? 엄마는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고 오열했고 제 온기가 전해지면 다시 눈을 뜨실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려야 했어요.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하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무리 미워도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엄마 돌아가셨어. 새벽에 심장마비로 세상 떠나셨어. 아, 그래? 그럼 당신 이제 다시 집으로 오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청소 좀 깨끗이 해놔. 뭐? 여보, 방금 내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가 당신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아이, 귀따갑게 소리를 질러, 이씨. 아, 다 들었다고! 그런데 내가 장모 장례식엔 못 가. 지금 우리 애들 데리고 미국에 왔어. 아들이 들어갈 대학교에 미리 와봤단 말이야. 며칠 놀다가 돌아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장례 치르고 정리해. 애들한테 전화는 하지 마. 지금 신난 애들한테 찬물 뿌려서 한국 가게 만드는 건 좀 그렇잖아. 이 개 같은 놈, 넌 진짜 쓰레기야. 나 엄마 장례 치르면 너랑 무조건 이혼할 거야. 알겠어? 그래, 마음대로 해라. 나도 너같이 양심 없는 년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지금 사귀는 애인은 사근사근하고 애교도 많아서 애들 새엄마로 딱이라고. 네가 누구랑 재혼하든 상관없어. 그런데 애들한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려야겠으니까 바꿔줘봐. 애들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통화가 안 돼. 지금 내 말 똥구녕으로 들었냐? 야, 애들 신나서 들떠있는데 네 애미 뒤졌다는 소식을 전해서 다운되게 만들 생각이야? 야, 네 애미 장례는 혼자 치러. 어차피 이혼할 사이인데 장례식에 오라는 건 양심의 썩은 짓 아니냐? 내가 너랑 이혼한다고 그랬지 자식들하고 연을 끊는다고 했냐? 내 새끼들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아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당장 바꿔. 싫은데. 혹시라도 네가 전화할까봐 내가 애들 핸드폰 꺼두고 가방에 넣어뒀지. 그러니까 괜히 기다리지 말고 혼자서 장례식 치러라. 여보세요? 야, 이 나쁜 새끼야. 그이는 저를 조롱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 딸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친정엄마의 장례식을 저 혼자 치렀습니다. 슬프고 공허한 마음으로 사흘 동안 뜬 눈으로 엄마의 영정사진만 보며 넋을 잃고 보냈네요. 3일장을 치르고 엄마를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고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의 집을 처분하고 유품을 정리하고 나왔답니다. 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직 남편과 아들, 딸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더군요. 언제 집으로 오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더니 남편은 수신 거부를 했고 아이들은 핸드폰을 꺼둔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이혼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 짐을 캐리어에 차곡차곡 넣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한 채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세 사람은 친정엄마 장례를 치른 지 나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딸 눈에는 아직 즐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딸내미 잘 놀다 왔어? 여보 잘 다녀왔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나 봐. 얼굴 핀 것 좀 봐. 여보, 엄마 장례식은 내가 혼자서 잘 치렀어. 조문객이 얼마 없어서 허전하긴 했지만 편하게 보내드린 것 같아. 제 말에 아이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냐고 되묻더니 슬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았는지 저에게 용건만 간단히 하자고 하더군요. 야, 이혼하러 온 거면 조용히 도장이나 찍을 것이지 왜 애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라고 지랄이야. 너 때문에 우리 애들 기분 잡쳤잖아. 그래도 애들도 알 건 알아야지.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어. 기대해도 좋아. 선물? 치, 이혼할 판에 뭔 놈의 선물? 니년이 조용히 떠나는 게 선물이거든? 네가 먼저 나랑 못 살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합의 이혼이다. 나한테 위자료 같은 거 바라지 마. 그래, 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초대한 손님들은 당신한테 바라는 게 있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굴 초대했다고? 형사님들, 나오세요. 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자 방 안에 숨어있던 형사들 3명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제 계획이었어요. 친정에 붙어 지내며 남편이라는 인간과 이혼하려고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남편의 뒤를 캐보라고 했죠. 구린 구석이 많으면 제가 보상이라도 받고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했죠. 그런데 남편은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인간이었어요. 그이는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위자료고 뭐고 남편을 신고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그것도 아이들 앞에서 체포되는 걸 보여주는 벌을 내리려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저희 집에서 잠복을 했답니다. 남편은 형사들을 보더니 발뺌을 하더군요. 자긴 아무 잘못이 없으니 영장 가져와서 따지라고 으르렁대더라고요. 그러자 형사팀장이 영장을 굳게 펴서 보여주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며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젠장,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저 여편네가 애들 앞에서 남편을 쇠고랑 채우려고 해?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 자격이 있어? 애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 그렇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하지 그랬어. 우리 엄마 장례식에만 왔어도 이렇게 집에서 체포당하게 두진 않았을 거야. 애들이 없는 곳에서 잡아가게 기회를 줬을 거란 말이지. 여하튼 이제 당신 인생 쫑났어.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얄짤없이 징역 간다더라. 재산도 압수당할 거고. 이 모질한 년아, 내가 잡혀가면 애들 인생은 어쩔 건데? 우리 애들 유학은 누가 보내주고 뒷바라진 누가 해줘? 왜 그렇게 대가리가 텅 비었냐? 지금 애들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당신 도박 사이트 운영이 얼마나 큰지인지 몰라? 지금 들어가면 아주 오래 감옥에서 썩어야 할 거라고, 이 멍청한 쓰레기야! 이 은혜도 모르는 나쁜 년아!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냐? 너 지금 무슨 짓 한 줄 알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인생까지 쪽냈다고! 나 아니면 누가 유학시켜줄 건데? 한국에서 공부해도 충분해. 그리고 내 자식들은 착하고 선해서 무슨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잘할 거야. 내가 개고생을 하더라도 끝까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너 이리 와봐. 가만두지 않겠어! 그이가 수갑을 찬 채 애들 앞에서 저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자 제가 무릎으로 그이의 급소를 걷어차서 상황을 끝냈습니다. 어때? 많이 아프지? 바람에 음주운전, 손찌검, 도박까지. 진짜 당신이라는 놈은 쓰레기 중에서도 분리수거가 안 되는 악종 쓰레기다.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길 바래. 이거 참... 내 인생 제대로 꼬였니? 여보, 내가 미안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이봐요, 형사님들. 잠깐 우리 애들이랑 대화 좀 하게 시간 좀 주세요.
형사들이 남편이 아들딸에게 대화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그이가 몇 마디 하다가 눈치를 보더니 수갑을 찬 채로 현관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형사들과 저와 자식들도 밖으로 나가봤죠. 아파트 복도 양측에 다른 형사들이 막고 있어서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잡히기 싫었는지 4층 난간에 올라서더군요. 야, 이 여편네야! 네가 내 인생 쪽낼 수 있을 것 같냐? 날 따르는 부하가 한둘인 줄 알아? 내가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그걸 포기하고 감옥에 가라고? 어림없는 소리. 난 대한민국을 뜰 거야. 다음에 내 새끼들 데리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서 뛰어내리면 다리 하나 부러지겠지. 내가 부르면 구하러 올 부하가 깔렸다고. 그럼 난 이만 간다. 안 돼! 뛰어내리지 마!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경찰서로 가! 괜한 짓 하지 말라고! 닥쳐! 내가 이런 위기에 빠진 건 모두 니년 탓이야. 내가 나중에 니년한테 복수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이번엔 진짜 뛰어내린다 이 잡년아. 안 돼! 멍청하고 한심한 인간아! 지금이라도 벌 받고 새 인간이 될 생각을 하라고! 저와 형사들의 만류에도 남편은 4층 난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이는 자기가 말한 대로 다리만 다친 게 아니라 머리부터 떨어져서 크게 다쳤답니다. 바로 119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그이는 자식들 앞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연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믿을 수 없는 반전까지 꼭 들어주세요. 저는 그이의 장례식을 치러주기 싫었지만 아들, 딸이 마지막 가는 길은 봐줘야 하는 게 아니겠냐며 설득해서 장례식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고 그이가 화장돼 납골당에 안치되는 것까지 모두 봤습니다. 그이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번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모두 압수됐고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도 이미 남편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둔 상태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미안하지만 유학은 어려우니 한국에서 공부하라고 했네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의 유품을 버리려고 한 곳에 모았는데 뭔가 신기한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핸드폰 같이 생겼는데 켜보니 GPS라고 뜨더군요. 위치 추적기였던 거죠. GPS는 지도의 한 곳을 보여줬는데 남편의 고향집 근처였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이 기계를 보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하고 기계가 가리키는 곳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KTX를 타고 남편의 고향인 지방의 한 시골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과 연애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한없이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추억을 회상하며 시골 거리를 누볐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갔는데 풀숲이 우거진 장소였어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는지 의문이었죠. 이윽고 GPS가 삐비빅 하는 소리를 내며 위치 추적기가 있는 곳에 도착한 소리를 내더군요. 그런데 제 주위에는 나무와 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아무래도 땅속에 뭔가 숨겨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시 길을 내려와서 철물점에 들러 삽한 자루를 사서 다시 그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곤 열심히 삽질을 해서 땅을 파봤더니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검은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그 밑으로 투명한 비닐에 쌓인 5만 원권 돈 보따리가 뭉텅이로 나왔답니다. 이게 무슨 돈인지 생각도 하지 못하고 흥분해서 땅에 묻힌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남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둔 검은 돈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112 버튼을 누르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수십억 원의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혀서 갈등이 심하게 됐어요.
또 남편의 사건은 벌써 사건 종결이 났으니 제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거란 무서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어떻게 할지 식은땀을 흘리며 생각해봤는데 이 돈은 어차피 도박꾼들의 돈이었고 억울한 사람들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합리화시켰던 거죠. 결국 저는 그 큰 돈을 챙기려고 다시 풀숲에서 벗어나 시내까지 나가서 차를 렌트했고 돈을 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비난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눈앞에 그런 큰 돈을 보게 되니 눈이 뒤집혀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끝까지 해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도 있었으니 모두 챙겨버렸답니다. 이후 아들과 딸과 셋이 지낼 새로운 집을 마련했고 금고를 하나 마련해서 현금을 보관했어요. 갑자기 큰 돈이 통장에 들어가게 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몰래 보관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돈은 아들, 딸 뒷바라지와 나중에 대학을 나와 취직하고 결혼을 할 무렵에 모두 줄 계획이랍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반전입니다. 모두 털어내고 나니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GPS로 찾은 남편의 비밀의 돈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들, 딸이 명문대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줄 수 있어 다행인 것 같고 그 돈을 챙기길 잘했다는 마음까지 들고 있답니다. 저는 저대로 미용실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남편과 결혼 생활에 참았던 사연들과 마지막 반전의 이야기까지 모두 써봤습니다.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를 이해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